XBB 1.5 변이 바이러스가 뉴욕시에 빠르게 퍼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우 성향 지지자들에 의해 자행된 연방의회 난입 사태가 오늘로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연방하원이 의장 선출을 위해 어제는 무려 5차례 투표를 실시했지만 사흘째 의장을 뽑지 못했습니다. 극우 보수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가 케빈 메카시의 끝까지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양성률이 30%를 넘어서는 등 XBB 1.5 변이 바이러스가 뉴욕시에 빠르게 퍼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브루클린의 이스트 플랫부시는 코로나19 양성률 30.43%를 기록했고 퀸즈 아스토리아는 27%, 맨해튼 헬스키치는 2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근 유행 중인 XBB 1.5 변이의 높은 전파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XBB 1.5 변이는 다른 변이 바이러스들보다 전파력이 더 높은 것은 물론이고 세포에 더 단단하게 결합하는 특징을 보여 체내에서 다른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지난 5일에 걸쳐 뉴욕시의 전염률은 7%가 상승했습니다. CD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 전역의 XBB 1.5 변이로 인한 감염률은 80.8%까지 급증할 수 있고 이는 미국 전체 예상 감염률 61%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번 변이 바이러스가 미 북동부에서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부스터샷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빠르게 접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우 성향 지지자들에 의해 자행된 연방의회 난입 사태가 오늘로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연방의회 난입 사태 2주년을 맞아 당시 의사당을 지키다 사망한 경찰관 등 12명에게 대통령 시민훈장을 수여했고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연방의회 의사당이 무장한 폭도들에게 무참히 짓밟힌 연방의회 난입 사태는 미국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선거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온 역대 대통령과 달리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대선 사기를 주장하고 급기야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해 민주주의와 법 질서를 훼손하는 극우주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하원의회 난입조사특위는 활동을 종료하면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1월 6일 사태의 핵심 원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1월 6일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일각에선 특위가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점을 내세워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연방하원이 의장 선출을 위해 어제는 무려 5차례 투표를 실시했지만 공화당 내 극우 보수파가 케빈 메카시를 반대함에 따라 결국 사흘째 의장을 뽑지 못했습니다. 연방하원은 지난 3일과 4일 각각 3차례씩 의장 투표를 실시했지만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어 의장을 뽑지 못했습니다. 어제는 무려 5차례 투표를 실시하는 등 사흘간 11차례 투표를 실시했지만 결국 의장 선출은 무산됐습니다. 어제 투표에서 케빈 메카시 후보는 계속 202표에 그쳤고 반대파 의원들이 추천한 후보가 19표에서 20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후보가 212표, 기권이 0표에서 1표 등을 기록하는 등 5차례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었습니다. 메카시 의원은 이들 반대파를 설득하지 않는 한 절대로 의장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들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하는 등 양보에 나섰지만 아직 이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파들은 메카시 의원이 민주당에 너무 협조적이라고 비판하고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당 지도부가 전략을 수정하도록 하는 등 의장 권한의 대폭 축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메카시 의원은 이를 대거 수용했지만 반대파 중 강경파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하원의장은 반드시 과반수를 얻어야 당선되므로 현재 공화당 의원이 222명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 5명만 반대해도 당선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메카시 의원에 대한 반대표가 19표에서 20표가 나오고 있으므로 양측 협상이 어느 정도 타결돼도 절대 다수인 15명 이상을 설득하지 못하면 메카시는 의장에 당선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연방 하원의장 선출에서 3일째 흔들림 없이 케빈 메카시의 반대표를 던지는 공화당 내 반란 세력은 구급 우스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로 이들은 끝까지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지난 3일부터 어제까지 11차례 이상 실시된 연방 하원의장 선거에서 자당 소속 후보인 케빈 메카시 의원의 의장 선출에 반대해 소속 의원 19명 전원이 일사불란하게 반대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들 의원들이 극우 보수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극렬하게 지지하는 의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에는 짐 조던 의원을 의장 후보로 추천하고 몰표를 던지는가 하면 또 다른 소속 의원인 바이런 도널드 의원을 추천해 찬성표를 던지는 방법으로 메카시의 선출을 막았습니다. 특히 3일째인 어제 오후에는 하원 의원이 아닌 트럼프 전 대통령을 후보로 추천하는 등 제멋대로식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의 리더격인 플로리다주 출신 매트 게츠 의원은 우리는 밤새도록 한 주 내내, 한 달 내내 투표할 것이며 결코 메카시에게는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이 단 한 명의 이탈도 없이 11차례 투표에서 반대표를 행사했고 앞으로도 반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같은 혼란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재선 도전 가능성이 큰 바이든 대통령이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친이민 정책 일부를 포기한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 이민자를 즉각 추방토록 한 이른바 타이틀 42를 종료한다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고 되레 이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의 이민 시스템은 붕괴됐다. 쿠바와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아이티 등 4개국에서 멕시코를 통해 국경을 넘는 사람이 불법 이민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우리의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으로 타이틀 42가 유지되는 한 정부는 이를 활용할 것이며 예산 확보를 통해 이민 시스템을 완전히 고치기 전까지 타이틀 42 등을 통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타이틀 42의 적용 범위를 멕시코 등 일부 중미 국가에 이어 쿠바, 니카라과 등으로 확대하며 매월 남부 국경을 통해 입국하는 난민 신청자를 최대 3만 명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타이틀 42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입한 정책으로 육로로 밀입국한 불법 이민자를 난민 심사 없이 즉각 추방하는 조치입니다. 이 조치는 연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이 지난해 12월 21일부로 종료 명령을 내렸으나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대법원이 당분간 이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항소법원의 종료 명령 직후 즉각 이를 환영하며 무조건적 추방에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채 한 달도 안 돼 입장을 180도 전면 수정한 것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12월에도 범죄가 줄어드는 등 2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지난해 전체로는 범죄율이 20% 이상 늘어났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범죄가 1,16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1,496건보다 11.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사건은 34건으로 전년 46건보다 26.1% 줄었고 중절도도 25.9%, 강간이 11.5%, 주택절도가 10.2%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전체 범죄 건수가 감소한 데 이어 3달 연속 줄어든 것으로 뉴욕시 범죄가 지속적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 지난해 한 해 7대 주요 범죄는 12만 6,537건으로 2021년 10만 3,388건보다 22.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비드 정책을 철회하고 방역 규정을 대폭 완화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하루 사망자가 16,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보건 데이터 분석 업체 에어피니티는 어제 현재 중국 내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려 242만 명,
사망자가 15,850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에어피니티는 지난달 1일 이후 누적 코로나19 사망자가 19만 2,400명이며 최근 들어 하루 사망자가 더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미국이 최악이던 지난 2021년 1월 하루 사망자가 3,341명보다 약 5배 정도 많은 것입니다. 또 중국 인구가 14억 1천만 명으로 미국 인구의 4.25배인 반면 코로나19 사망자는 미국 최악일 때의 4.74배로 인구 비례를 고려해도 중국이 훨씬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달 13일쯤 정점에 도달하며 중국 내 하루 감염자가 370만 명, 사망자도 열흘 뒤 하루 2만 5천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해 이들이 중국 밖으로 나올 경우 세계적인 대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매업체의 엄청난 할인 판매가 지난 연말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었으며 결국 온라인 쇼핑 업계 사상 최대의 매출로 이어졌습니다. 마케팅 데이터 분석 업체인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미국의 온라인 쇼핑 매출은 2,117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는 시장 전망치 2,097억 달러보다 20억 달러 많은 것이며 사상 최고 기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도비 측은 미국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식료품과 휘발유, 렌트비 상승 등에 시달렸지만 소매업체들이 이 같은 장벽을 엄청난 할인으로 극복하고 지갑을 열게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어도비 분석 결과 장난감은 2021년 19% 할인해서 지난해에는 2배에 가까운 34% 할인 판매됐고 전자제품은 2021년 8% 할인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이보다 3배나 많은 25% 할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소매업체들이 재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를 줄이기 위해 특별 할인을 한 것도 매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군인들에게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부터 36시간 동안의 한시적 휴전을 명령했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리 시간 오늘 오후 6시부터 모레 새벽 6시까지 36시간 동안 한시적 휴전을 명령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에선 1월 7일을 성탄절로 기념하는데 러시아 정교회 수장 키릴 총대주교가 성탄 예배를 위한 휴전을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러시아가 전면적인 휴전을 군에 명령한 건 처음입니다. 우크라이나 측 반응은 싸늘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의 휴전 명령은 속임수에 불과하다며 전쟁은 러시아군이 떠나거나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때 끝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Сейчас они хотят использовать Рождество как прикрытие, чтобы хоть ненадолго остановить продвижение наших парней на Донбассе и подогнать ближе к нашим позициям технику, боеприпасы.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푸틴이 잠시 숨 돌릴 틈을 찾으려는 것 같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총성이 멈출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친러 분리주의 반군 측이 반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 공격은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36시간의 한시적 휴전이 지켜질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미국과 독일 정부는 그동안 확전 우려에 지원을 꺼려왔던 공격용 장갑차를 우크라이나군에 지원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세계 최대 기술 박람회 CES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완성차와 부품, 관련한 여러 신기술까지 모빌리티 분야가 다시 화제에 올랐습니다. 먼 미래가 아닌 당장 실현 가능한 기술들을 선보여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라스베가스 현지에서 노동규 기자입니다. 굴착기 면허도 없는 제가 난생 처음 굴착기를 조종했습니다. 화면 속 굴착기가 정말 흙을 퍼나르는데 자신감까지 생깁니다. 카메라와 GPS 시스템 등 자율주행 기반 기술을 이용해 2,700km 밖 시카고에 있는 굴착기를 원격 조종한 겁니다. Yes, that's dangerous to the operator, right? We're worried about the safety of the operators. Do work in multiple locations with one operator in one location. BMW는 전자책에 쓰이는 이 잉크를 활용해 카멜레온처럼 바뀌는 차량 도색으로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The world is not black and white. It's yellow, it's brown, and it changes constantly. 소니는 혼다와 합작한 전기차를 공개했는데 소프트웨어 기술 기업과 완성차 업체의 협업은 이제 필수입니다.
구글과 아마존은 물론 삼성과 LG까지 모빌리티를 외치며 관련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AI 음성 비서를 이용한 차량 조작은 기본. 알렉사, unlock my car. 차량 안 카메라가 운전자의 목 움직임을 분석해 졸음을 깨워주는가 하면 스트레스 상태에 따라선 잘 뚫린 길로 안내합니다. 안에서는 그저 투명한 유리차 창인데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캠핑 때 영화 감상이 가능한 디스플레이로도 활용도가 바뀝니다. 탈 것의 진화를 고민하는 기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최적화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안전, 편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출퇴근과 등하교에서 여행까지 인간의 이동에 드는 시간과 경험을 사로잡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노동규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무역 적자가 615억 달러로 전월보다 21% 급감했으며 2020년 9월 이후 최저의 적자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뉴저지주 교통사고 사망자가 705명으로 2007년 704명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사망자가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내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대거 적극 매수했던 베드베스앤비욘드가 매출 감소, 자금난 등으로 파산 보호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다음 달부터 콜롬비아 대학교 국제공공정책대학원 교수로 일하게 됩니다. 지난 2일 밤 경기도 중 심장마비로 혼수 상태에 빠졌던 프로풋볼팀 버팔로 빌스의 다마르 햄린이 사흘 만에 깨어났으며 첫마디로 자신이 출전했던 경기의 결과를 물어봤다고 의료진이 밝혔습니다. 멕시코 마약왕 엘차포가 미국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종신형을 받고 수감 중인 가운데 멕시코 정부가 군대를 대거 동원한 군사작전 끝에 엘차포의 아들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트위터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에 이어 뉴욕시 맨해튼 사무실도 머스크의 긴축 정책으로 화장실 휴지 등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어제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확인할 때까지 금리를 5% 이상 수준으로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낮부터 저녁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5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입니다. 내일 오전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20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45분입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보내드립니다. (1월 6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